지난달 30일 방통위가 MBN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가 내려진 이유는 출범할 당시 불법으로 자본금을 모았기 때문인데요. 자, 임지원 기자, 이 MBN 자본금 불법 충당 사건 전체적인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MBN이 2011년에 방통위로부터 그 종합편성 채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한 3,590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자 유치가 조금 난항을 겪으면서 560억 원 정도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임직원 16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에 그 돈으로 회사 자사 주식을 산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마치 제3자가 투자한 것처럼 꾸민 겁니다. 또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회계 조작까지 벌인 걸로 드러났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2011년에 종편 심사 받고 통과하고 그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재승인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갔고 지난 7월에 1심 재판부에서 MBN 법인과 주요 경영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파로 이제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거죠. 근데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뭐 중징계다 아니면 송방망이 처벌이다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그 MBN이 종편으로 탄생할 때도 불법성이 있었고 재승인 받을 때도 불법성을 감춰서 재승인 받았고 그런데 이제 6개월 방송 정지 처분 이건 너무 솜방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 법조에 나와 있는데 너무 가벼운 거 아닙니까? 관련 법을 보면 방송법 18조가 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승인을 얻으면 방통위가 이 허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내 기간을 정해서 업무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동법 시행령이랑 별표를 보면은 그 방통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기준이 나오는데요.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법상 승인을 받으면 허가 승인을 취소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징계 조치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징계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법령의 내용만을 보면 오히려 그런 비판에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놓고 보더라도 방금 이제 기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거짓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켰고 그것을 감추기 위한 허위자료 제출, 뭐 분식회계 이런 것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불법 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큰 거죠. 그러니까 방송법 위반으로 방송 자체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이번에 처음 나와서 중징계 논란도 나오는 것인데 이 행위의 불법성만을 놓고 보면은 그 정도의 처벌을 이미 예정했던 불법 행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MBN하고 방통위하고 둘 다 비판하고 싶은데 해도 괜찮겠습니까? 해야죠.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네, 박사님. 그 사실은 방통위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애초에 종편 승인을 한 그 방통위에서 자본금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나 이후에 따른 그 정보 공개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MBN의 지분 구성이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그 자본금 모집인가를 갖다가 의혹을 제기했었고 그렇다면은 지금이 그 재승인이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도 먼저 몇 차례 재승인이 있었는데 그럼 지난 정권의 방통위에서 재승인을 할 때는 왜 이러한 자본금의 문제를 찾지 못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재승인 심사를 한다 그러면은 재승인 심사의 기준은 종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재승인을 하는 건데 이미 종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재승인 심사를 할 수 있느냐? 예리합니다. 네,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만일 그 승인 거부를 한다, 취소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방통위도 좀 뭐 지금 5기 방통위는 아니지만 이전 방통위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승인 거부를 하고 새 사업자를 공모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근데 하필 또 이 기간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선거 기간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새로운 사업자를 모은다는 것이 정권의 우호적인 종편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혹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영업 정지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압박을 놓고 MBN이 스스로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과 조치를 제기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뭐 한참 지나서 잘못이 드러난 것 이것도 뭐 사실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만 뒤늦게라도 잘못이 드러났으면
솜방망이라도 지금 당장 때려야 되는데 이거 왜 또 6개월 후에 방송 정지 처분을 내리는지 저는 이것도 아주 못마땅합니다. 네, 임주영 기자, 이게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당장 방송이 중단되는 건 아닌가 봐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방통위가 6개월 정지 처분, 영업 정지 처분 내리면서 그걸 당장 적용했을 때는 좀 파급이 너무 크고 피해가 좀 클 것 같으니까 6개월을 유예해 줬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 4월 말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또 지금 이 건과 별개로 또 MBN이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이제 하루 남았죠. 이번 달 안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네. 거기서 뭐 조건부 재승인이든 뭐 어떤 재승인이든 나오면 어쨌든 내년 4월 말까지 방송은 그대로 하고 내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이제 영업 정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다음부터 말씀하실 때는 저 말고 임자원 변호사를 이민끼리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성씨끼리 좀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그 MBN이 소송 전까지 예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서 집행 정지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사실상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하면요. 이 불법 승인 절차를 주도한 경영진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송을 통한 수익 사업에 박차를 가하다가 판결이 나올 때 즈음해서 순차적으로 언론 사업을 정리해 나간다면 이 중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실질적으로 별다른 손해를 입지 않고 이 사태가 정결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오히려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이런 지적이 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아무래도 고용자들에게는 상당한 불안이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측과 노조는 정말 입장이 참 여러 가지로 엇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뭐 정규직도 있지만 사실 비정규직 직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고용이나 복지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 사측이 행정소송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MBN 구성원 입장에서는 그 업무 정지로 인한 고용 불안 그리고 처우 후퇴 이거를 가장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직원들은 뭐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류호길 MBN 대표 이사가 영업 정지 처분 직후에 그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하필 또 정직원들에게만 문자를 보내서 좀 논란이 되긴 했는데 문자를 보내서 고용 불안이나 복지 수준의 변화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비정규직 사원들하고 뭐 어떤 간담회 같은 거를 하는 자리에서 고용과 임금을 보장할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약속을 정규직, 비정규직 다 보장해 주겠다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두고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강유진 교수님. 글쎄요. 한편으로는 대주주 탓만 하는 게 언론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허버트 겐즈라는 학자가 쓴 저널리즘 민주주의 약인가 독인가 이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최근에 저널리스트들은 상업적 뉴스 미디어에 고용된 전문 직업인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상업적 뉴스 미디어에 고용된 전문 직업인이 아니라 언론인으로서 한 번이라도 MBN 내부 구조에 대해서 집단적인 목소리를 외부로 정말 제대로 보여줬는지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대주주의 책임뿐만 아니라 구성원으로서도 책임을 물을 부분은 없는가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재승인 여부와 관련 없이 이거는 또 구성원 내부 안에서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목소리들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변화가 없다면 대주주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강유정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한번 보강을 드리면 민영방송의 구조가 그렇게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본금을 갖다가 그렇게 560억을 부당하게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거의 비밀 정보, 기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밑에 있는 특히 언론 노동자들 또는 기자들 또한 그런 것들이 너무 먼 위에 상층부의 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기가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만일 그쪽에 MBN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노동조합원 중에서 한 명이 거기에 연루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부 폭로가 가능했겠지만 이미 그것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 노조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MBN의 이런 자본금의 문제는 MBN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한국의 민영방송, 그러니까 사주들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모든 방송사에서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경영의 투명성 같은 것들이 더 요구가 되고 있고 실제로 2019년에
이러한 그 불법 행위가 알려진 이후에 그 안에 내부 종사자들과 노조에서는 경영진의 퇴진 그리고 책임자를 갖다가 법적인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런 식의 대주주가 사주가 마음대로 임원들을 임명하거나 편성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안지장치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임전 변호사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강 교수님 의견에 조금 더 가까운 편인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차명 납입 계획에 동원된 임직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한 상황을 알고도 묵인한 MBA 임직원들이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예. 보고요. 그다음에 박사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승인됐을 때부터 이미 예. 자본 구조가 좀 특이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 의혹을 왜 MBN 내부에서는 제기할 수 없었을까? 예.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 이번에 보면은 방통위 결정 하루 앞두고 MBN이 뒤늦게 사장이 물러나면서 사과를 예. 했고, 그때 MBN 노조가 사장의 사임은 개혁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라고 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그랬죠. 불법을 주도한 대주주 잘못이 가장 크다. 이거는 이론이 없죠. 예. 하지만 이에 가담하고 눈감은 임직원들도 사실상 공범이다. 예. 이미 1년 전 의혹이 제기되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않았던 노사가 이제와 사과와 개혁을 운운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저는 MBN 모든 구성원들이 사실 이러한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MBN의 문제를 언론들은 어떻게 다루는지 이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마도 MBN의 방송 정지 처분을 보면서 가장 달달달달 떨었을 곳은 TV조선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래서였을까요?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실었습니다. 제목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존립 이유를 묻는다인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네. MBN의 잘못은 무리한 투자 유치 약속과 편법 납입을 유도한 방송이 탓이다. 기적의 논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칼럼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중간에 나옵니다. 결국 이 사태의 뿌리에는 방송사업 진입을 일종의 머니게임으로 만들어 무리한 투자 유치 약속과 편법 납입을 유도한 방통위의 정책 과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방통위가 그 당시에 어린아이의 불과하니 걸음마 잘 도와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입고 만들어진 경우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걸 일단 여기에서는 괄호에 넣고 묵인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TV조선 출범 당시에 50억 출자금에 대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수원대학교 법인으로부터 받아서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말하자면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결국은 이게 배임 의혹까지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코 이 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TV조선이 왜 돈으로 방송사업 진입을 허락해서 이렇게 문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모순적이고 한편으로 돈만 있으면 방송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방송법, 미디어법을 개정해서 굉장히 전적으로 혜택을 받은 이 종합편성 채널로서 TV조선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고 좀 말 그대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사, 네. 방통위 책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최초 승인 때 그러한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을 빠르게 시정을 해가지고 그로 인한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은 방통위는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을 계속 안 한 거예요. 계속 재승인하면서 지금 와가지고 노동자의 피해도 크고 우리 사회의 피해도 크다. 그 큰 피해의 상당 부분은 사실 방통위가 만든 거죠. 그러면 저는 정말 방통위도 사과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건 사실이나 네. 근데 지금 조선일보의 이 칼럼 내용을 보면 방통위의 문제를 방통위가 심사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편 승인 요건으로 최소 자본금 요건을 제시한 것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칼럼 내용을 더 들여다보다 보면 결국 조선일보가 지적하고 싶은 방통의 실제 문제는 네. 정치적 독립이에요. 그러면서 MBN 편들 생각 없다라고 하면서도 MBN 사태를 종편에 대한 권력의 분풀이라고 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 칼럼을 통해서 조선일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 이참에 편향성 시비를 강화해보자. 이 사태도 정치적으로 이용 한번 해보자라는 의도가 더 보입니다. 박사님, 이 방통위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통위가 정치적으로 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해석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건 제가 갑자기 방통위 대변인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방통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심사 절차 그리고 행정 절차 그리고 권한이 있습니다. 저도 되게 아쉬운 것은 사실은 방통위가 애초에 그 종편 TV조선을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편들이 그렇게 막대한 자본금을 모을 때 자본금 구성에 대해서 의심이 갔다면은
그 금감원이라든가 다른 관계기관에다가 조사를 협조 요청했어야죠. 근데 그러지도 않았었고 실제로 지금 이러한 식의 문제가 두드러진 것은 그 이후에 시민단체나 그 외부에서의 그런 의혹 제기와 조사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사실 조선일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애초에 조선일보 칼럼을 저도 보니까 네. 사실은 머니게임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많이 허용했다는 거죠. 네 개가 아니라 우리만 허용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다라고 하는 유로한 얘기인데 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규제기관을 갖다가 물론 거기에 정치성이나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파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와 여당 편이며 그래서 우리는 탄압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의 독자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방통위가 우리를 탄압함으로써 탄압받는 언론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서 정당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칼럼들. 도리어 이런 것들이 도리어 좀 정당한 어떤 법 집행이라든가 규제기관의 관리, 감시 기능들을 좀 무력화시키거나 절차를 밟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상파 가운데 유일하게 건설사 대주주 체제에서 성장한 SBS에 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광명동굴이 광명동굴인데요. 낮 동안의 폭염은 오늘 밤에도 열대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푹푹 찌는 바깥 세상과는 달리 동굴 속은 차가운 기운마저 감돕니다. 실내 유원지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생긴 지 100년이 넘은 동굴입니다. 바로 광명동굴인데요. 무거운 짐을 싸지 않아도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이곳. 볼거리, 즐길거리 한가득. 동굴의 무한 변신. 광명동굴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바로 동굴 속 와인 저장고인데요. 동굴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야, 100배! 보고 즐기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광명동굴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이렇게 해놨어요. 와인을 저장하는데 안성맞춤이라고요. 어두워서 더 맛있겠어요. 더 맛있네. 있죠. 야, 100배! 이렇게 동굴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추운데 좀 더 춥게 느껴지네요. 예능이나 교양은 물론 뉴스에까지 광명동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주현 기자, SBS가 광명동굴 홍보에 이렇게까지 좀 열을 올린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 2015년에 SBS 대주주인 태영건설이 그 경기도 광명역 인근에 광명 역세권 복합 단지 개발 사업 시공권을 따냈거든요. 그게 이제 총 사업비가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 승인 전후인 2014년부터 17년까지 광명동굴 홍보 콘텐츠를 뭐 아까도 나왔지만 뭐 보도, 시사, 예능, 뭐 어린이 프로그램 할 것 없이 아주 전방위적으로 편성해서 방송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노사 방송편성위원회에서 노측이 태영건설의 복합단지 개발 때문에 프로그램이 동원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뭐 이에 대해서 사측은 이 아이템 자체가 뭐 타사에서도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사안이었다라고 하면서 뭐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네. 뭐 앞서서 그 생방송 투데이 인터뷰 재사용 잠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닝와이드에서도 2017년 6월에 광명동굴 관련 인터뷰가 나가는데 4개월 후에 그냥 똑같은 인터뷰가 그대로 또 모닝와이드에서 나갑니다. 한 건이 아니군요. 네, 이게 지속적으로 위에서 자꾸 홍보 압력을 줘서 홧김에 대충 만든 건지 아니면 광명동굴 관련 뭐 자료실이 따로 있는 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SBS 출연하고 싶습니다. 그 광명동굴만이 아니라 이제 인제스피디움이라고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모터스포츠 테마파크인데 이것도 태영건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2015년 5월 SBS 모닝와이드가 이곳을 과도하게 노출했다는 이유로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고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SBS 예능 프로의 촬영지를 이곳으로 정하고 또 이 인제스피디움을 홍보할 때 다시 그 방송을 이렇게 앞세우고 뭐 이런 식의 나름의 선순환을 또 계속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제스피디움 자체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SBS가 광고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살리기에 나섰다 이런 모습까지 좀 보이기도 합니다. 언론사는 원래 정보를 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실리면 언론 소비자들은 유용한 정보겠거니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좋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반복되는 것들 보면은 뭐 모닝와이드 외에도 예능이나 런닝맨 라디오 공개 방송 여러 곳에서 이렇게 노출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걸 과정을 보다 보면 어떤 점에서 홍보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언론사를 소유해서 내가 홍보하고 싶은 부분을 뉴스든 아니면 여러 꼭지를 만들어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겠구나라는 기업 마인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결국은 언론사 소유를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기업으로에게는 로비라던가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하겠구나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이런 장면들이 아닐까 싶고, SBS도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언론 소비자를 갖고 있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좀 답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사님께 한 말씀 들어볼까요? 이 인터뷰 재사용 같은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이런 모닝와이드라든가 아침 프로그램의 그 제작은 독립 제작사가 맡죠. 외주 제작사가 맡게 되고 내부 구성원들이 사실은 방송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외주 제작을 맡게 될 경우에 가장 좋은 것은 내부에서 만들게 되면 의견 충돌이 많잖아요. 근데 외주 제작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 바로 그 프레임과 그 틀로 만들어 오기 때문에 더 편한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도리어 어떻게 보면 방송산업계에서 약자인 프리랜서 PD나 외주 제작사들이 그렇게 대주주의 직할의 명령을 받은 그러한 명령에 맞춰가지고서 콘텐츠를 들고 오기가 더 쉬운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 좀 쓸쓸한 장면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사들이 이렇게 자사가, 특히나 건설사들 같은 경우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분양 사업이나 시공 사업에 대한 홍보 수단으로 쓰는 거는 SBS만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청주방송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저기 강원도에 있는 방송이라든가 여러 건설사들이 대주주인 방송들은 대부분 다 이런 방식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홍보를 갖다가 여러 가지 방송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너무 노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런 홍보의 방송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가 언론사 사주의 지위가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통 민영방송에서 대기업의 또는 뭐 저기 건설사의 사주가 내가 들어와가지고 방송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라고 그렇게 하겠지만 쉽지는 않거든요. 대신 중요한 것은 수많은 건설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언론사를 가진 회장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지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상당수의 그 민영방송의 대주주 회장들은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 방송사의 회장을 하신 다음에 바로 뭐를 하시냐면은 네. 지역 상공회의소 의장을 하세요. 이 지역 상공회의소 의장이라는 자리가 네. 대한상공회의소 의장과 동시에 부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연례 행사, 뭐 신년회 그럴 때 가서 장관을 만나거나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리들이 그 지역에 있는 건설 자본들이 같이 힘을 밀어줘가지고 그 방송사 사주를 의장으로 모시게 되고 그 중에서 로비를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이해 관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천박한 그런 것이고, 도리어 방송사를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한 그 도구로 쓰거나 지위로 쓰는 것이 더 걱정이다. 이렇게 되면은 방송의 발전이라든가 콘텐츠 투자는 더 신경을 안 쓰겠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마치 뭔가 그냥 자랑스러운 이름표 하나 다는 그런 셈인가요? 명함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비싼 비용을 들이는 거죠. 조금 전에 출연 의사를 밝혔던 최욱 씨, 혹시 재방 출연료는 받으십니까? 받을 예정이세요? 재방 출연료요? 안 받고 출연하십니까? 주면 받죠. 네. 그런데 또 하나 또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요. 보도 부분에서. 왜 자꾸 저한테 이런 걸 시켜요? SBS 진짜 좋아하는데 최근에 그 SBS가 그 박덕흠 의원의 건설 관련 이해충돌 논란 보도가 타 방송사에 비해서는 조금 적지 않았느냐, 뭐 이런 지적이 좀 있었는데요. 이 건설사가 대주주인 SBS가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더 출연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출연 의사 없는 분들께 여쭤봐야 될까요? 속내가 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임주현 기자, 좀 팩트부터 볼까요? 네, 근데 사실 그 보도량 차이가 정말 대주주 이슈에서 비롯된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긴 해요. 근데 그 SBS가 지난해 뭐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고, 그리고 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재개발 지역에 이제 수십억 원짜리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논란을 다뤘을 때 그때 막 쏟아졌던 보도량과는 좀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여러 언론에서 제기된 바가 있거든요.
논란은 계속 뭐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논란 있는 걸 갖고 온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고. 이렇게 또 근거를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리벨링이라는 언론학자가 1975년에 이런 말을 했대요. 언론을 소유한 자만이 언론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아마 지금 더 잘 맞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점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중흥건설이 헤럴드그룹을 언론사잖아요. 갖고 있고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의 3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동아그룹은 한국일보, KG그룹, 이데일리 인수하는 등 정말 언론사를 기업이 이렇게 특별히 또 토건그룹이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건데 결국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언론사를 소유했다라고 겉으로 보기에 그 자유란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좀 넘어가 보면은 결국은 기업의 로비 창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기사를 내보내는 것도 있지만 기사를 덜 내보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이라는 게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동병상련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동종업종에 같이 종사하는 사주로서 일종의 잠재적인 로비 창구로서 자신의 언론사를 활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결국 그렇다면 그렇게 소유한 언론의 자유라는 게 기사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는 덮어주고 어떤 점을 부각시킬 때 정말 공중에 알 권리에 부합한 것인가라는 의심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문제를 조금 더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언론 사주의 자유가 돼버린 특히 이런 것이 이제 민간 소유, 민영 방송의 경우가 더 심할 수 있죠. 신문도 마찬가지고. 다만 박덕흠 의원 보도 같이 건설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방송사를 가진 건설 사주가 도리어 경쟁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보도를 더 많이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입찰을 들어갔는데 입찰 경쟁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 보도에 건설사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보도를 많이 한다든가. 실제로 박덕흠 의원이 아마 원화 코아퍼레이션인가라고 하는 그 건설사의 대표이사였고 그런 식의 건설업체 이익단체의 회장도시이기도 했어요. 근데 만약 이런 것이 태영과 이익이 충돌하는 것이었다. 라고 한번 보도를 많이 했겠죠. 저희는 그때는 또 이게 또 언론사주에 윤석민 회장의 그 사육에 의해서 쓰인 것이다라고 반박을 할 수 있는 거라서 보도량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저는 무리한 보도 경쟁이라고 봅니다. 민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성과 중심주의죠. 안에 있는 종사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성과를 내야 되고 압박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다 보면은 도리어 뭐 사주가 야 이런 보도해라고 시키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그런 식의 경쟁에 민감해지게 되고 데스킹이 잘 안 되게 되고 이러면서 오보가 쏟아지는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도리어 언론 사주의 이익 때문에 그 경쟁 심리를 더욱더 부추기게 되고 각자 도생의 생존의 논리로 휩싸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씁쓸한 마음이 좀 듭니다. 네, 그럼에도 사실은 그런 독립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구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SBS 내부에서도 노력이 많이 있었다고요. 네, 그 방송사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좀 나름대로 오랫동안 투쟁을 해왔고요. 그 결과로 2017년에는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그 윤세영, 윤성민 부자의 동반 퇴진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또 2019년 2월에는 노사 대주주 간 방송 독립권에 관한 합의도 이뤄낸 적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후에 SBS 이사회가 조직 개편 단행하고 뭐 윤세영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장직을 물려받은 윤성민 회장이 그 자회사 인사에 개입도 하면서 합의는 파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SBS 노조는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는 바가 대주주의 방송사 소유와 경영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 이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투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달 만에 합의가 뒤집어진 거네요. 네. 최근에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윤세영 명예회장이 구성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민영은 민영답게. 그 민영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또 기발한 콘텐츠, 기발한 형식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또 제작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박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좀 성과 중심주의, 그 민영의 좀 안 좋은 점이라고 할까요? 화제성과 시청률에 더 집중하라. 지금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화제성과 시청률에만 또 집중을 하면 모르겠는데 때때로 우리 제2에서도 여러 번 다뤘지만 거의 오보에 가까운 보도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일단 화제성을 좀 주목해 보자면 아까 경영권과 소유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 당연히 맞습니다만 특히 언론사라면 경영권과 사실 편집권도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어느새 이제는 편집권과 경영권은 한꺼번에 같이 가도 되는 것이고 오히려 경영권이 편집권을 침해해도 되는 것이 업계의 보편적인 룰이 돼 버렸어요. 그러나 이거는 경영권 소유권 분리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이 대명제이고 결국 편집권을 분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자극적인 뉴스가 더 많은 클릭을 가져오고 더 많은 화제성을 가져오므로 이게 일종의 면죄부가 되어서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내부에서도 화제가 되기만 한다면 그 보도나 혹은 그런 어떤 언론인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사실 조주빈 신상 보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경찰에서 신상 공개를 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SBS에서 터뜨려 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언론 윤리에서 굉장히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정말로 내부적으로 문제 삼았을까? 그리고 언론사들도 문제 삼았을까? 그냥 그 이후에 무르르듯 흘러 넘어가면서 결국은 넘어가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사실 조주빈에 대한 분노가 국민 여론 대다수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비판하기 좀 힘드셨을 텐데 용기에 박수 쳐드립니다. 예. 네. 박사님은 이 조주빈 신상보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찬가지로 보도 경쟁의 산물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검찰에서 되게 국민 여론이 높았잖아요. 이렇게 중범죄가 있을 경우는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는 제 판단으로는 이런 신상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한 절차들이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러지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은 추정이 돌아다니게 되고 언론사들도 추측 보도를 남발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도리어 빨리 공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다만 분명히 그 임장호 변호사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개인 정보에 그러니까 피의자의 자격으로서의 그런 신상을 갖다가 이렇게 신속하게 국민의 여론이 있다고 해서 빨리 공개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SBS나 민영방송 뉴스가 가지고 있는 이 경쟁에 대한 압박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경영과 편집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에서 이제 요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찰에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하루 앞서 뭐 약간은 어차피 공개될 거니까 우리가 먼저 하겠다라고 한 거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경쟁하겠다. 말 그대로 경마보도처럼 우리가 한 발이라도 앞서 나가겠다는 거 말고는 언론의 윤리라든가 혹은 국민의 알 권리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보도 준칙만 어긴 예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미리 신상 공개해서 사실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을 비판한 점 용기에 또 박수. 콤보, 투 콤보. 이 쉽지 않은 비판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개인정보 보호, 무죄 추정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알 권리, 뭐 우리 피해자 보호,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 사실 있어왔기 때문에 수사심의, 그러니까 경찰에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 절차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치 충돌이 있는 지점인데 SBS가 곧 공개할 것이 예정되는에도 불구하고 먼저 보도한 것은 그런 가치의 충돌, 사회적으로 어떤 논란이 발생하면 이거 그냥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정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보도했다라는 거 이상의 의미는 사실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다뤘던 그 뒷광고 논란 관련해서도 그 방통위가 연계 편성 현황 조사를 해봤더니 SBS가 MBN이나 TV조선, JTBC 채널 A에 비해서도 더 많이 연계 편성을 해서 이제 1위를 차지한 게 있었는데 네, 맞아요. 저는 이런 사례를 보면은 결국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송사 임직원들이 그 보도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상업성을 추구할 수는 있죠. 하지만 내가 방송사다, 내가 언론인이다라고 하기 때 그런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일종의 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선을 망가뜨리는 게 결국 회사의 문화일 거거든요. 근데 앞에 우리가 소개했듯이 심지어 SBS는 뭐 때에 따라서는 그 태영건설이라는 사주가 운영하는 관광업소를 직접 자기들 홍보도 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뉴스를 보도하면서 직접 홍보에 뛰어들었다라는 그 자각, 그 경험은 그러한 선을 무너뜨리게 되게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식의 뒷광고 논란이나 뭐 조주빈 신상공개 논란과 SBS와 이 태영의 관련은 저는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국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사실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 대주주인 태영그룹의 지배구조가 바뀌면서요. 자회사의 지분 정리 문제 그리고 매각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좀 내부에서도 잡음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임지원 기자 어떻습니까? 네, 지난 9월 1일부로 SBS가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결과
SBS는 SBS 미디어 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있고 그 위에 이번에 새로 생긴 그 TY 홀딩스라는 또 다른 지주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두 개의 지주회사를 얹게 된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한 거는 이제 태영건설이 이제 건설 쪽 자회사를 거느리는 지주회사로 좀 빠지고 네. 좀 사실 돈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TY 홀딩스에 좀 몰아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재편을 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SBS는 지분을 이제 정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뭐냐면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SBS 산하에 있는 자회사 지분들이요. 그거를 2년 내에 100%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전부를 다 처분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또 그 자회사 중에 뭐가 있냐면 광고 판매 대행을 하는 미디어 랩이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미디어 랩은 관련법에 따르면 또 방송사가 지분을 4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 소유를 해야 돼서 하려다 보니 미디어 랩은 또 40%가 걸려 있고 부딪히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있는 게 방송법상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기업은 그 지상파 방송사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해놨거든요. 이제 근데 대기업 집단이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태영 그룹이 조만간 10조 원을 달성할 걸로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들이 서로 상충하다 보니까 방법이 잘 안 나온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 SBS 매각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고 네. 또 이거에 대해서 TY 홀딩스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SBS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매우 불안한 상황이 된 거죠. SBS 같은 경우에는 사실 MBN보다도 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예. 네, 더 거기 종업원들, 종사자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어쨌든 거기도 역시 불투명한 고용 불안정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 SBS TY 홀딩스 건이야말로 대표적으로 민영 방송, 민방 대주주들이 어떻게 방송을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태영그룹이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가 건설, 그다음에 레저, 그리고 그 환경산업 부분, 방송 한 5가지 분야가 돼요. 네. 이 5가지 분야 중에서 지금 SBS라고 하는 그 밑에 그룹들과 자회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사주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개의 사업 부문 중에서 한 사업 부문이 더 잘 나간다고 하면은 SBS는 그걸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민영방송을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90년대 초에 허가를 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 공영방송의 반만한 경영, 그다음에 경직성 이런 것들 때문에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영방송을 갖다가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내세웠고, 만약 그런 논리가 맞다면 지금처럼 미디어 콘텐츠 시장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간 사업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규제라든가 그런 제약보다는 과감하게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미디어 자체가 하나의 사업체가 돼야 됩니다. 사업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민영방송사를 사업 전략으로 보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나 장애물로 보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당장 제가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라 하더라도 마치 우리가 이건 게임도 아니고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얼마를 더 주고 이거는 합병하고 이런 식의 그런 굉장히 좀 섣부르거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결단을 한 거였고, 네. 그러한 결단이 결국에는 이렇게 수많은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 불안과 그리고 그 경쟁에 대한 심리 자극 이렇게 표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거 박사님이나 임주현 기자가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SBS는 지금 이렇게 좀 잡음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예상을 좀 하시나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달에 그 지배구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SBS의 최대 주주가 바뀌는 문제였기 때문에 변경 승인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때 이 절차 그 심사를 할 때 문제가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방송법이라든가 기타 또 대기업 집단으로 구분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해라라고 그때 지시를 내렸고, 그 이행 계획에 대해서 사주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니까 종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출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까지도 그러한 협의가 계속 미루어져 왔고, 이번에 SBS의 제어가 심사 과정에서 그런 식의 이런 불법이라든가 충돌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계획안을 들고 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문제일수록 어떻게 보면 사장이라든가 경영진보다는 이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그 사주가 직접 나서서 설명을 하고 네. 해소 방안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SBS처럼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로 내용을 겪다가 결국 폐업하게 된 방송국도 있었는데요. 임주현 기자가 직접 만나보고 왔다고요.
네, 그 경기 방송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게 경기도 유일의 지상파 라디오 종합 방송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23년간의 방송을 끝으로 지난 3월에 방송권을 자진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파 최초의 사례였어요. 도대체 여기에 무슨 사연이 있고 또 그리고 정파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방송 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방송사업, 광고사업, 그다음에 교육사업, 공익사업 등등이 있는데 모든 사업을 폐지하고 임대업만 남겨놓은 상황이에요. 저희는 노조 사무실을 사수하고 있는데 4층과 5층을 사실상 폐쇄해 놓은 상황이라서 출입도 조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무엇에서부터 비롯됐는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요? 전무이사가 70% 대주주의 의결권을 위임받아서 사실상 방송국을 지배하고 있다. 그 전무이사를 경영에서 배제하라. 사회이사 감사 등을 공개 채용하라. 등등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주요 골자로 제어가를 냅니다. 그랬는데 지금 경영진이 폐업을 돌연 선언을 한 거죠. 그럼 따지고 보면 경영이 어려워서도 아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경기방송은 연속해서 흑자였어요. 대주주나 사주의 입김이 실제 방송을 제작하고 하시는데 좀 영향이 계속 있었나요? 한 전무이사가 보도, 제작, 편성을 아우르는 총괄본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부끄럽지만 진행자를 누구를 할 것인지, 그 진행자를 얼마를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작가는 누구를 쓸 것인지, 음악은 무엇을 틀 건지를 일일이 하나씩 다 컨펌을 받는 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인 독재 체제였다. 그분 입으로 얘기하면 본인이고 경기방송이고 경기방송이고 본인이다. 그러면 당신들은 왜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번의 저항 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날짜로 인사 발령이 나는 거예요. 본사 출입했던 기자가 어느 순간에 의정부로 그 다음 날 발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 PD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프라임타임을 맡고 있었던 PD가 갑자기 심야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죠. 어림없다. 우리나라의 방송국이 140개가 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부서 사람들은 10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관리 감독은 당연히 안 되고 제어가도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번 MBN과 지난 경기방송의 제어가 조건부 제어가가 너무 똑같아요.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시청자와 청취자의 권익 보장. 그러니까 안이한 처벌을 하면서 그거의 핑계로 어찌 보면 시청자와 청취자 그리고 노동자의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 사주는 어차피 제어가 취소 안 날 거야. 내가 내 불법을 어느 정도 저질러도 다 용인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1인 방송국도 아닌데 1인 왕국 체제처럼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주가 일명 먹튀를 할 때까지 그 전에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임자은 변호사님.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불법을 저질러도 용인이 될 거야라는 인식이 지금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하셨는데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사주들이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해왔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일종의 그 관행들이 있어 왔던 것이고 방통위가 느슨하게 처분을 해왔던 사례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법 집행이 좀 더 엄격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자유라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언론사라는 간판을 댄 회사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결코 아니잖아요. 언론의 원칙에서 벗어난 곳에 대해서는 언론 사건 뭐건 어떤 이름을 달건 간에 좀 명확하게 법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개인이 잘못된 개인이나 하나의 잘못된 회사가 이렇게 언론사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 결정을 하면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이나 회사가 장악하기 전에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조금 더 고민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소유와 경영 그리고 방송권 독립 문제 어떻게 좀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겠지만 만일 제가 방송사의 회장이다. 그럼 무엇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겠죠. 당연히 방송사 가지고서 뭐 자기가 만들고 싶어하는 콘텐츠도 만들고 싶어할 거고 보도도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방송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산업이나 시장이 만들어지잖아요.
실제로 자본을 가지고 있는 회장이고 사주라고 한다면은 뭐 트럭 몇 대를 만들거나 또는 제조업 하는 것처럼 생산품을 갖다 똑같은 걸 매일 만들어서 투자를 회수하고 순환을 빨리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만큼 콘텐츠의 역량을 축적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서 더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방송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방송사를 통해 가지고 각종 부대 사업을 하죠. 네. 콘텐츠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뭐 지자체와의 연계 사업 또는 뭐 광고, 홍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사업을 가지고 수익을 내다 보니까 안에 있는 종사자들은 정말 말 그대로 회사원이 되게 됩니다. 큰 사고를 치지 않고 늘 하던 것처럼 똑같은 방송만 내도 월급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고용 안정만을 요구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소유 경영의 불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제안들이 나와서 경기방송도 그렇고 MBN도 그렇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장을 비롯한 그 임원들을 갖다가 선임을 할 때 종사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 절차를 내부 절차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노동자 이사라든가 또는 사회 이사처럼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나 감시를 할 때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달라.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다 노동자 이사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1년에 몇 차례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사들보다 현장에 있는 노동자 이사가 훨씬 더 현장에 대한 감이라든가 실태를 잘 알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특히나 민영방송사 합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영방송이든 민방이든 라디오든 지역방송이든 별다를 바 없는 심사 기준과 항목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민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민간 사업자로서 또는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그런 자본회사로서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콘텐츠에 대한 투자 계획,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방송 사업을 할 것인지, 여전히 광고 중심으로 할 것인지, 또 다른 콘텐츠 수익을 낼 것인지 등등의 다양한 계획들을 받아내야죠. 그래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이라기보다 또는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좀 더 면밀하고 실현 가능한 소유 경영 분리의 제도 도입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짜는 사업자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대주주 이권에 따라서 언론사가 좌지우지 된다면 결국 언론 노동자들의 피해를 넘어서 그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일 큰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언론사를 장악했을 때 그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에 대한 그 사회 구성원들의 관념을 장악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언론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선별적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마음을 먹으면 가령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경제 논리를 도입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가령 그 건설업 산재 사망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산재 사망 사건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더 중요한 가치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도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건설업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건설 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언론사가 과연 그런 얘기를 얼마나 하겠느냐. 당장 그런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그 캐서린 그레이엄 그 워싱턴 포스트 회장이셨던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의 사례를 보면 언론사를 지배하고 있는 개인이라는 그 구조의 문제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례가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 수완이 좋고 언론의 공공성에 대한 신념도 강하고 편집권은 독립시켜야지라는 신념이 강한 분이 언론사를 장악하고 있으면 그것이 그 언론사가 올바른 언론사가 되는데 가장 큰 힘이 사실은 될 수 있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가 그렇게 성장을 해왔던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언론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선한 자본가를 기다리는 방법이 제일 쉽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을 만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백마 타고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떤 자본가나 어떤 회사가 이제 언론사를 장악하고자 할 때 그 개인이나 회사를 감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언론사 내에서 사주와 싸우고 있는 그 기자들 있죠.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응원, 지지, 연대도 계속 돼야 돼요. 왜냐하면 편집권 사수라는 거에 내가 사활을 걸겠다. 나는 기자로서 정말 편집권 사수만큼 해내겠다라는 기자들이 나타나는 그 회사 내에서는 그 싸움에 우리 사회가 사실 지지와 연대를 할 필요가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글쎄요, 언론인이 최근에 들어서
고학력 회사원 내지는 한편으로 과거의 전문가 그룹으로 대접받는다기보다는 약간의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 상당히 하락한 것도 사실이죠. 그중 하나가 이렇게 민영 언론사답지 않게 운영되고 한편으로 언론사 사주의 문제가 있을 때 기자들의 목소리 좀 언론인으로서의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 언론 소비자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자 개인으로서도 언론인 개인으로서도 좀 그렇게 사업화된 언론사와 구분될 수 있는 어떤 개인의 어떤 의무나 윤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번 편 중부에 하면서 베를루스코니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베를루스코니가 건설업을 하다가 결국은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되고 민영 방송을 소유한 다음에 결국 총리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돼서 권력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델이 저 사실 좀 비웃었던 모델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혀 무관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언론사가 기업에서 속절없이 이렇게 언론사로서의 자존감을 유지하지 못한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베를루스코니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겠다라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사님께. 이 임장 변호사님이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건설사들이나 또는 자본이 제일 무서운 거는 그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산재 사고에 대해 보도를 하지 않는 것처럼 무엇을 보도하지 않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뭐 홍보 어느 정도 기자들이 이 정도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산업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기타 또 경쟁사에 대한 그런 보도, 중요한 보도를 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엉뚱한 보도를 하거나 또는 다른 방송사와의 경쟁에 노출을 시킴으로써 더 중요한 저널리즘의 가치라든가 이제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가장 중요한 민영방송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식의 그 내부의 결속들은 자 SBS든 그것이 MBN이든 간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저널리즘의 가치를 만들겠다. 이렇게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만들겠다. 라고 그렇게 하는 어떤 내부에서의 동력들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착한 자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민영방송에서 굉장히 선의를 가진 긴 호흡을 가지고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을까? 저는 뭐 아까 그 워싱턴 포스트 사례를 들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가문들이 있습니다. 뭐 뉴욕타임스든 어디든 간에 일가들이 있어요. 그 일가들이 계속해서 마치 가문처럼 끌고 오는 그런 게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또 이런 식의 방송 자체가 하나의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주주가 굉장히 값비싼 명함을 파기 위한 위신의 수단으로만 쓴다는 거. 드디어 그런 점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부의 종사자든 노동자든 간에 저널리즘이라든가 콘텐츠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어떤 정보를 전해주기보다는 아, 오늘도 월급이 나왔구나. 아파트 대출은 이제 갚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다른 목적으로 가는 회사원이라든가 단순한 직장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도리어 그런 게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임주현 기자, 그 회사원 마인드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계속 버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론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건설적인 언론 환경을 만드는데 그 민영방송이 앞장서는 날을 고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 끝까지 함께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밤 9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